너 대체 뭐야? 대답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녀가 널 보고 있다. 뭐, 도대체 누구? 내가 그녀를 버렸잖아. 잊었어? 미쳤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녀를 죽였잖아. 그만해. 당신은 산속을 걷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숲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돌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백면소생의 미스터리한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볼 준비 되셨나요? 나는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마을 사람이다. 우리 마을은 사계절 내내 조용하고 평온한 곳이다. 봄이면 복숭아 꽃이 피고 여름이면 대나무 숲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이면 논밭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겨울이면 기와집의 지붕 위로 눈이 소복이 쌓인다. 이곳은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다. 아침이면 장터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저녁이면 마을 어귀에서 술 한잔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 남자들은 농사일을 하며 땀을 흘리고 여자들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고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놀며 마을 곳곳을 헤집고 다닌다. 하지만 이 평온한 마을에서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백면소생. 그는 마을에서 유령 같은 존재였다. 누군가 말했다. 난 한 번도 그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글쎄, 낮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 방 안에 촛불을 켜고 책을 읽는 모습이 멀리서 보인다고 하더군. 그의 본명은 아무도 몰랐다. 다만 사람들은 그를 흰 얼굴을 가진 젊은 선비라고 불렀다. 그는 마을 외곽 대나무 숲 옆에 있는 작은 기와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없고 장터에서 물건을 사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그는 배고파 보이지도 가난해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날은 마을 노파들이 지나가며 속삭였다. 아니, 저놈은 대체 뭐하는 놈이길래 저렇게 혼자 사는 거야? 글쎄, 내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래. 어디서 떠돌다 온 모양이야. 마을 청년들은 더 노골적이었다. 한 번도 농사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먹고 살기는 하나? 여자도 안 만나고 마을 사람들과도 말 섞지 않고 이상한 놈이야. 그러나 가장 궁금한 것은 그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가였다. 그렇게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혹시 대감댁 도련님이라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뜨거운 화제거리는 바로 이거였다. 그렇게 나이도 꽉 찼는데 여자는커녕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다더라. 혹시 남자가 싫은 건 아니겠지? 마을 청년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낄낄댔다. 남자가 혼자 오래 살면 꼭 따라오는 소문들이었다. 그런데 나만큼은 그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대나무 숲을 지나갈 때 그의 집 쪽을 힐끗 보곤 했다.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그의 모습은 평범한 선비처럼 보였다. 그는 늘 책을 읽고 있었다. 다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가 읽는 책들은 모두 아주 낡은 고서들이었다. 그냥 유교 경전을 읽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의 책들은 일반적인 서책과는 달라 보였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무언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어떤 책들은 너무 오래된 나머지 먼지를 털어내야 글씨가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나는 어느 날 밤 우연히 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다음에는 반드시 그의 방 안에서 분명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는 분명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 대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나는 더욱 그가 신경 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장터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그의 집 근처에서 아주 낡아 보이는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편지는 반쯤 찢겨져 있었고 글씨도 흐릿했지만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무심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빠르게 자리를 떴다. 그러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밤이었다. 나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취기가 오른 채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양에서도 이곳까지 오는 길은 멀었고 마을 장터에서 마신 술이 몸을 후끈하게 데우고 있었다. 하지만 술 기운이 올라올수록 몸이 휘청거렸고 한참을 걷다가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눈발 사이로 흐릿한 그림자가 보였다. 마을 어귀에 하얀 자작나무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헛것을 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나는 확신했다. 백면소생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창백했다. 마치 이미 이승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의 손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봐.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하지만 그는 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듯했다. 그저 눈을 크게 뜬 채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죄를 지었어. 그녀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가라앉아 있었고 숨소리조차 떨리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울고 있었던 사람처럼. 나는 입술을 떼지 못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분위기만큼은 확실했다. 이건 평범한 후회가 아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책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설마 누군가를 죽인 건 아니겠지? 나는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다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오래된 책 속에서 미친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과거에 도망쳐온 귀족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 사람을 해쳤다면 나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순간 그가 내 쪽을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사람의 감정이 없었다. 너 괜찮은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발 사이로 걸음을 옮기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천히 대나무 숲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게 내가 그를 인간으로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이후 백면소생은 더 이상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도 그는 장터에 오지 않았고 집 앞에서 그의 흔적을 본 사람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 녀석 혹시 마을을 떠난 거 아니야? 떠난 게 아니라 어디에 갇혀 있는 거라면 아니면 죽은 거라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요했던 대나무 숲, 그 허공을 바라보던 눈,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어. 그녀가 그가 말한 그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나는 계속해서 그가 남긴 흔적을 뒤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가 사라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그날 밤 나는 눈 내리는 길 위에서 정말로 비밀을 목격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온통 소란스러웠다. 백면소생이 사라졌다. 그가 대나무 숲 넘어 작은 기와짐에 틀어박힌 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가 마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안도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뿐
크게 해를 끼치는 존재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예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의 집을 찾았다. 문 열어봐.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어떤 이가 문을 밀자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 순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멈췄다. 방 안가득 퍼진 라일락꽃 향기. 라일락 향은 원래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향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풍기는 향은 달랐다. 이 향기. 사람이 죽을 때 씻길 때 나는 냄새잖아. 마을에서는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깨끗한 물에 향기로운 꽃잎을 띄워 마지막으로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꽃이 바로 라일락이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시체는 없잖아. 사람들은 혼란스러웠다. 방 안은 깨끗했다. 피 한 방울 보이지 않았고 싸운 흔적도 없었다. 다만 책상 위에는 정갈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한 장 놓여 있었다. 편지? 누군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고 읽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 누가? 여자를 본 사람이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오싹한 것은 편지 아래 하얀 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비녀, 한 할머니가 얼굴을 찡그렸다. 이거 처녀들이 쓰는 비녀 아니냐? 과연 그랬다. 이 비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이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하지만 백면 소생이 여자와 어울린 적이 있나? 없었지. 그러면 이 비녀는 대체 누구 거야?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명 이 마을에는 백면 소생과 가까운 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소문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는 죽은 여인을 만난 것이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백면 소생은 사라졌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3일 후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 꼭대기에서 그를 봤다. 뭐? 누구? 백면소생? 그리고 이상한 여자가 함께 있었어. 그게 사실이야? 응, 확실해.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뭔데? 그 여자는 그림자가 없었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백면 소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백면 소생이 사라진 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와 관련된 이상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선비가 실종되었다는 소문 정도로 여겼지만 점점 그를 둘러싼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생각해보니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 무슨 일? 한 10년 전쯤 될 거야. 그때도 젊은 처녀 하나가 갑자기 죽었잖아. 아, 그 말이야. 나도 기억나. 그러고 보니 그 처녀 백면 소생과 가까웠지 않았나? 그 순간 조용히 듣고 있던 한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는 백면 소생을 좋아했어. 순간 우물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이야? 그래? 마을에서 그를 이상하게 여길 때도 유일하게 다가간 애가 그 아이였어. 그런데 왜 죽은 거야? 그게 문제지.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식 전날 밤 갑자기 사라졌고 다음 날 아침 우물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어. 우물이라면 마을 중앙에 있는 그 우물 말이야? 그래? 그날 이후로 그 우물물 색이 조금씩 붉게 변했다는 소문이 돌았지. 그래서 아무도 그 물을 안 먹으려고 했던 거구나.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백면소생은 그 일에 대해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이후로 더 깊이 숨어버렸으니까. 그럼 혹시 그 애가 죽은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야? 사람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10년 전 그 소녀는 왜 갑자기 우물에 몸을 던진 걸까? 그녀가 죽기 전날 밤 백면 소생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결국 사라져버렸다. 그가 저주받은 자였을까? 아니면 이루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묻고 떠난 것일까? 마을 사람들은 답을 알지 못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마을 우물의 물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붉은 기운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백면 소생이 사라진 지 꼭 1년째 되는 날, 우연히 산에 올라갈 일이 생겼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그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의 집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지 궁금했다. 산길을 따라가니 대나무 숲을 지나면 보이는 낡은 기와집. 오래된 나무 문은 그대로였다. 겉보기에는 몇 년 동안 아무도 다녀간 흔적이 없었다. 나는 문을 밀어보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방 안은 먼지로 가득했다. 벽지는 떨어져 나가고 책장은 기울어져 있었다. 그의 흔적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뭐지?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책상 위에 놓인 따뜻한 찻잔. 방 안은 분명 오랫동안 비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차가 아직도 따뜻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창문 쪽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창밖을 바라보는 남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백면 소생.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분명 1년 전에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백면 소생이 맞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눈동자 속에는 끝없는 어둠이 출렁이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며 몇 개 웃었다. 넌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 뭘? 사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 안 어딘가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로 도망쳤다. 발이 휘청거리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등 뒤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마치 여러 명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귓가를 스칠 때 나는 미친 듯이 뛰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산을 오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백면 소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졌다. 비 오는 날이면 대나무 숲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더라. 그의 집은 무너졌지만 안개가 짙은 밤에는 그 터 위에 불빛이 어른거린대. 어떤 아이가 말했다. 산길에서 하얀 옷을 입은 남자를 봤어요. 그 옆엔 얼굴 없는 여자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는 정말 저주받은 자였을까? 아니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지닌 불쌍한 영혼이었을까?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밤길을 가다 폐가 앞을 지나가게 된다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왜냐하면 그 부르는 존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